의정활동의 전부이다. 왜냐하면 정치는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화이팅! 경제는 민주당 화이팅! 지식 충전의 시간. 경제는 민주당은 너에게는 매주 아침 일찍 나올 수 있는 길. 저에게 경제는 민주당은 항상 깨어있게 만들어주는 활력소다. 지식의 모든 것 참. 이거는 이제 당의 이미지를 바꿔내는 거고, 많은 의원들이 경제를 챙겨야 되는구나, 나도 공부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경제는 민주당이 좋은 거는 너무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너무 쉽게 이렇게 현실적인 걸 가미해가지고 강의를 하다 보니까 아주 유익한 것 같아요. 경제는 민주당 화이팅! 경제는 당연히 민주당이죠. 민주당이 없으면 민생경제 이미 무너졌죠. 살려내고 있고요, 지금. 경제를 깨우쳐주고 배우는 학습의 장입니다. 저한테는. 민주당의 힘, 중요한 역할을. 의원들의 힘. 경제는 민주당, 우리 민주당, 이재명 선수가 확실하게 민생경제 책임지고 있습니다. 화이팅! 민주당의 희망,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디딤돌, 소중한 에너지. 제 삶의 활력소. 예, 경제는 민주당 화이팅! 넘버원. 김밥 드세요? 네, 먹었습니다. 먹었습니다. 벌써? 네. 찍으신 건가요? 이렇게 먹어야 돼요. 인사를 한번. 의원님께 경제는 민주당이랑 경제는 민주당이란 나에게 활력을 주는 에너지 원이다. 민생이다. 의정활동의 전부이다. 왜냐하면 정치는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화이팅! 경제는 민주당. 잘 듣고 있습니다. 지식 충전의 시간. 아이고, 이게 주소가 경제는 민주당은 너에게는 매주 어디 말하고. 어디쯤 저에게 경제는 민주당은 항상 깨어있게 만들어주는 활력소다. 지식의 그러세요? 몇 단? 아니, 용비였어요. 용비였던가? 전 사다. 이거는 이제 당의 이미지를 바꿔내는 잘 되는 의원들이 경제를 챙겨야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또 주겠네. 나스닥. 어제 많이 올랐어요. 네. 어제 1년만 또 오라클이 급등하는. 저 ETF 수익률 70 몇 프로 돼. 돈 벌기 너무 쉬워. 그러면 문제 있는 거예요. 네? 쉽게 돈 버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쉽잖아요. 그냥 고민도 안 하고 매일 한 주씩 사가지고. 회장님께 또 신고해야지. 아이고, 예, 안녕하세요. 늘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강의하시는 네. 아니 종목이 오를까, 뭐 어떤 종목이 오를까 내릴까 고민도 안 하고 그냥 자동으로 매일 한 주씩.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매일 한 주씩 적립을 하는데. 언제 의원님들 자산 관리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강사를 한번 뜨세요. 그래요. 그래서 고민 하나도 안 하는데 수익은 70몇 프로씩 나잖아.
한번 해보세요. 아이고 멀리 갔다 오셨어. 정리하려고. 정리하려고? 예. 재선이 형 간담회가 있다네. 8시에 당대표하고 손님 쫙 빠지겠네. 그 30명 텐데 지도부가 협조를 안 하는 거지. 합당하지도 못하겠면서 동력도 못 만들어내면서. 김한기입니다. 오늘 찾아갖고 좀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님도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늘 강의는 오랜만에 주시는 거죠? 최선들이 없네. 안녕하십니까. 경제는 민주당 간사 김한규입니다. 오늘 아침부터 또 많이 와주셨는데요. 참고로 오늘 8시에 같은 시간에 당대표님하고 재선의원들 간담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는 민주당에 오시는 분들이 오늘 편하게 김밥을 드실 수 있지 않을까. 김밥은 부족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지금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재선의원님들이 거기 가서 눈도장을 찍고 공부하러 오겠다는 분들이 계시니까 좀 기다리시면 많은 분들이 오실 것 같고요. 안타깝게도 그분들은 오랜만에 하는 우리 홍성구 자문위원장님의 최근 경제 이슈를 못 듣게 됐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강의로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님께서 반도체 기초부터 AI까지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실 텐데요. 네, 김태년 대표님의 인사 말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진선미 의원님 오랜만에 오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두 분이나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홍성국 자문위원장님 오랜만에 하시는데 큰 박수로 모셔주십시오. 오랜만 아닙니다. 오랜만 아니에요. 요즘 세상이 굉장히 혼란스러운데요. 오늘 몇 가지만 짧게 정리하고 반도체 관련해서 반도체 얘기를 여러분들이 수십 년을 들었는데 오늘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최고난이도까지 가장 지난주에 발생한 일까지 전부 정리해서 가장 최신으로 듣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를 좀 제대로 좀 오늘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챗 GPT로 표지를 하나 만들어 봤는데 이게 우리나라 상황입니다.
왼쪽에는 잘 나가는 사람들, 주식 투자 많이 한 사람들, 그게 안 한 사람들인데 중간에서 오징어 게임 같이 이렇게 돈이 쏟아지는 이러고 있는 게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이 아닌가라고 해서 제가 한번 그려봤어요. 필요하시면 보내드릴게요. 지난주에 우리나라 작년도 GDP가 발표됐습니다. 작년 1년의 경제 성적표가 발표가 됐는데 1% 성장했어요. 정확히는 0.97입니다. 1은 안 됐는데 1% 성장했는데 다 여러분들이 아실 텐데 역시 잘 보시면은 건설하고 설비 투자가 굉장히 안 좋은 상태로 나왔고요. 이 부분은 올해에도 계속 지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이거 개선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될 거다. 그래서 여기 둘이 성장률을 다 깎아먹고 있다라는 거죠. 더 큰 그림을 놓고 보게 되면은 민간 소비, 사람들의 돈은 안 쓰고 있고 수출 기업이 올라가서 가운데 있는, 우리가 숫자로 보는 평균은 가운데 있는 걸 보고 있지만은 내수와 수출의 양극화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이거는 주가와 무관하게 여러분들이 우리 국회에서 항상 문제의식을 갖고 보여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 건설을 놓고 보시면 이건 지수인데요. 현재 건설업 지수는 쭉 보시면은요 2015년 수준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건설업의 지수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전년 대비 이게 아니라 총 우리가 수주하고 건설하고 이런 게 10년 전이랑 지금까지 하나도 안 늘어난 그런 상태라는 얘기죠. 이게 우리 한국 경제에서 올해도 성장률의 발목을 잡는 중요한 요인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작년도에 보시면은 2024년 5년도 보시면 정부가 좀 나섰고요. 그런데 민간이 여전히 지지부진한데 작년도 하반기에 좀 올라갔던 것은 우리가 소비 쿠폰 줬던 이런 거 건설은 말씀을 드렸고요. 투자를 놓고 보시면은 민간들이 투자를 안 하거든요. 안 하는데 여기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 반도체나 AI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많은데 전체 투자가 이렇게 낮다라는 얘기는 나머지 부분에서는 투자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투자도 양극화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보면은 우리나라의 장기 성장 추세인데 2000년부터 이 추세로 쭉 가다가 코로나 때 쭉 내려왔다가 회복되는 듯 하다가 다시 갭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요. 이거는 올해 지방선거 이슈가 아니라 여러분들 선거 때 이슈가 됩니다. 이게 누적적으로 나타나서 이게 더 많이 벌어지게 되면은요, 국민들이 생각하는 체감 문제가 있고, 요게 한 2년 후쯤 되면 여러분들 선거할 때 경제 나쁘다고 혼난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잘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리스크 요인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건 넘어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외우셔야 돼요. 작년도 성장률이 이제 24년에 2%입니다. 올해는 1%, 작년도가 1%, 올해가 2.2인데 잘 보시면 작년도 가을에 제가 얘기할 때 여기 0.7, 0.8였어요. 그죠? 기억나시나요? 기억하시는구나. 여기는 1.6, 1.7였다가 2.2까지 어느 정도 올라와 있고요. 그런데 2027년도 여전히 1.7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상당수를 차지하는 것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수출 중에서도 반도체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걸 제외했을 때는 여전히 1.5, 1.6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자, 여러분이 이거 외우세요. 작년도 성장률이 1%, 올해가 몇이요? 크게 몇이요? 그러니까 요거 2027년은 1.7이죠. 2가 안 된다는 게 중요한 거. 제가 2%니까 왜 중요한지 말씀을 계속 드렸잖아요.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 꼭 외우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수출이 보던 대로 똑같습니다. 이 빨간색은 반도체고 검정 거는 반도체 이외의 것인데요. 검정색이 지금 여기 정도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쭉 가면은요, 2015년하고 반도체 이외에는 차이가 없어요. 이게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반도체가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하는데 너무 반도체 편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환율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가 이 무역 수지에서 1년에 1,000억 불 이상씩 나고 있는데 왜 이렇게 환율 문제가 생기느냐 하는데 수출해서 번 돈이 다 미국에 있고 우리 투자가들이 나가서 그런 거죠. 그런데 어찌 됐건 지난해는 특히 12월 달부터 반도체가 뒤에 말씀드렸지만 가격이 올라가면서 수출이 굉장히 많이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자동차는 좀 미국에 대한 수출은 역시 이것도 IT 반도체의 경우고요. 자동차는 옆으로 횡보하고 있고 또 하나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은 지방에 계신 분들은 구조조정 산업들 있잖아요. 석유화학 같은 거. 석유화학의 어떤 수출 증가율을 놓고 보시면 여기잖아요. 이렇게 보시면은요. 마이너스 대에서요. 계속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유화학 업종들은 지금 매우 어려운데 석유화학, 철광 이렇게 공급과잉 산업들은 굉장히 현재 어려운 상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여기 좀 해주실래요? 키워요. 2월 초반에 그린란드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 그린란드 사태가 빨리 끝났습니다. 빨리 끝난다. 쇼보기. 그냥 놔요 그러면. 이유는 다 아실 텐데요. 이거 굉장히 빨리 끝났는데 우리나라 IT 수준이 이렇습니다. 국회가 이러니 뭐 딴 데는 어디 가겠어요. 아까 그거로 놔요 그냥. 그냥 할게요. 그냥 놓으세요. 네. 요거거든요. 유럽이 트럼프 대통령을 성격을 잘 아는 거예요. 핵심으로 이 기축통화 문제를 걸고 넘어졌습니다. 덴마크라는 조그만 나라와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반대를 하면서 꼬랑지를 발휘하려는데 미국도 없고 뭐 이런 걸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 문제를 건들면 미국이 꼬랑지를 확 내려요. 기축통화 문제가 이게 지난번에 과거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건데 1년 반 전에 이런 겁니다. 미국 이외의 국가가 미국에다가 자동차나 원자재 뭐 이런 걸 수출하면은 미국은 환율이라는 게 없잖아요. 자기 달러로 하기 때문에 그냥 달러로 줍니다. 그럼 여기 달러가 생긴 거죠. 그럼 이걸 어느 나라나 다시 미국 금융기관에다가 예금을 해요. 그럼 미국 금융기관은 그 돈을 갖고 와서 요 나라에 있는 주식도 사고 원자재도 사고 요게 글로벌 불균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글로벌 임밸런스라고 해서 이게 금태환 금지되면서부터 서서히 오다가 80년대 이후 완전히 정착된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달러를 지급했는데 얘들이 미국 이외의 국가가 달러로 예금을 안 하게 되면은 미국은 돈이 빵꾸가 나는 거잖아요. 이거 주기만 하면은. 그러면 미국은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가 늘상 문제가 됐는데 특별히 이번에도 문제가 되는 건 미국의 재정 적자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너무 커서 금리도 높은 상태에서 해외에서 돈이 안 들어오면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요걸 갖고서 찌른 겁니다. 유럽에서 찌르니까 트럼프가 꼬랑지를 확 내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새 주식시장 난리인데요. 제가 85년, 6년도에 증권회사 들어왔고요. 이런 상황은 저도 처음 보거든요. 우리나라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두 개의 시가총액을 합치면 1,700조 정도 되죠. 1,700조가요. 하루에 5% 오르면은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1,700에 5%면 한 60조, 70조가요. 하루에 70조 올랐다가 100조 떨어졌다가 120조 올랐다 이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뭐 예산이 650조인가 그렇죠? 650, 700조 되는데 이 정도로 움직이는 거는 제 역사에서 본 적은 없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야 돼요. 우리가 이재명 정부가 오면서 5,000포인트 간다고 해서 제가 분명히 포인트 얘기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부터 더더욱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주가라고 하는 것은 기업 이익이 늘어나면 분자가 커지니까 주가가 올라가고요. 금리가 올라가면 금리 숫자가 올라가면은 분모가 커지니까 주가는 떨어지죠. 성장 마이너스예요. 성장률이 올라가게 되면 분모가 작아지니까 주가가 올라가죠. 이해되시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이건 우리 경제는 민주당의 기반은 속셈학원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분수 나죠? 그런데 우리가 퍼라는 게 있어요. PER. 퍼는 이 주가를 한 주당 순이익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주당 1,000원을 버는데 퍼가 10배라고 하면 주가가 10,000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10배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 이익을 1년치 이익이잖아요. 1년치. 퍼가 10배라는 얘기는 이 회사 주가는 10년치의 이익을 다 합친 게 이 회사 주가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퍼가 높다라는 얘기는 미국이 24배 정도 돼요. 24년치의 기업 이익을 지금 주가가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10배라는 얘기는 10년치 이익을 반영하고 있다. 이해가 쉽죠?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오랜 기간을 반영할수록 주가가 고평가되는 거고, 반대로 우리는 지금 10년치고 2,400 갔을 때는 8년치 정도밖에 안 한 거예요. 우리는 8년간 장사하고 끝낼 거냐? 이게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했던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항상 예상이에요. 현재 나온 게 아니라 앞으로가 어떻게 되냐. 예상된 이익, 예상된 금리, 예상된 성장률. 요걸 갖고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가라고 하는 기대감들이 굉장히 큰데요. 지금 주식이 올라가는 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이익이 늘어나서 올라가는 거고, 나머지 코스닥이라든가 뭐 이 굉장한 기술주들은 이 성장률을 높이 보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종목별로 다 차이가 나서 합산한 게 우리가 종합주가지수 코스닥 지수인 거지 어느 하나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5,000포인트 간다 했을 때 퍼가 8배였는데 우리가 15배쯤 갔으면 좋겠다. 미국이 24배니까. 이렇게 생각들을 해왔던 거죠. 해오는데 그 가는 과정에서는 아무런 이런 얘기가 없이 단순히 퍼만 올라가면 된다. 퍼가 올라가는 얘기는 기업 이익은 가만히 있으니까 주가만 올라가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거 산수니까. 요거 주가만 올라가서 요렇게 우리가 봐왔는데 지금은 이익도 성장을 하고 있고요. 성장률이 커진 종목도 있고, 금리는 그때보다 더 안 좋아요. 오히려 지금 올라 있습니다. 작년 6월, 7월보다는 올라 있는 이런 상태로 약간의 복잡한 방정식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참 많이 올랐다고 보는데요. 통화량 대비 미국 나스닥을 보시면 이게 닷컴 버블 때랑 비슷할 정도로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중국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요. 중국의 AI 반도체 회사들의 수익이 이제 흑자가 나기 시작했어요. 중국 AI에 대해서 대니 많이 말들은 많은데 상당히 요 부분이 상당히 있고, 그 중국의 TSMC인 SMIC라는 회사 주가로 올라간 거 보고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반면에 미국에서는 너무 많이 투자하니까 요 오라클이라는 회사가 아주 핵심적인데, 이게 언제냐면은 작년 8월에 344에서요 142까지, 344에서 142까지 떨어졌거든요.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이렇게 나오기 굉장히 어려운 건데, 반대로 얘는 투자를 너무 하다가 만세 하다가 지난주에 두들겨 맞은 거죠. 클로드 코웍이라는 새로운 또 시스템이 나오면서부터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항상 지금 우리가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생각하셔야 될 거는,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떨어질 때 어떻게 수습할 거냐, 이 문제에 대한 관심들을 더 지금 많이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가가 올라갈 때 이익이 늘어난 거냐, 퍼가 늘어난 거냐, 퍼가 올라간 거냐, 두 가지를 놓고 보면은요, 작년도 10월까지는 그냥 단순히 퍼만 올라간 거예요.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반도체를 비롯한 새로운 IT 산업들이 오면서 기업 이익이 나와서 지금은 이익 비중들이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가는 이런 상태로 보이고요. 나머지 회사들은 주요 산업의 퍼는 오히려 떨어졌어요. 밑으로. 전혀 변동이 없어요. 그 얘기는 퍼가 안 올라갔으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거다는 거죠. 투자가들이 인정을 안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라별로 쫙 한번 본 거예요. 나라별로 주가 올라간 나라에서 한국이 주가가 제일 많이 올라갔는데 100만큼 올라갔는데
25는 퍼가 올라간 거고 72는 뭐가 올라갔냐? 이익이 좋아져서 그런 거. 건전하고 괜찮은 부분이긴 합니다. 우리는 두 가지잖아요. 퍼도 올라가야 되고 이익도 늘어나면 더 좋은 거죠. 그래서 다른 나라에 비하면 한국이 퍼 올라간 거 보시면은 요 비중을 놓고 보시면 이거 비중이거든요. 우리나라가 뭐 그렇게 퍼가 많이 올라간 부분들은 아니에요. 이게 지금 시장에서 공격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러면 이익이 늘어났으니까 이익이 늘어났는데 늘어도요. 이게 요즘은요. 일주일 단위로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요. 이게 모 증권사에서 수익 예산한 거예요. 올 1월 5일자 자료입니다. 1월 5일자 자료를 봤더니 작년도 영업이익이 42조였는데 2026년에는 올해는 116조. 아니 한 달 사이에 이 금액을 보세요. 삼성전자입니다. 이 정도 됐죠? 116조, 117조였는데 여기로 넘어간 겁니다. 여기서 그러다가 1월 30일이 됐더니 116조가 157조가 됐어요. 한 달 만에 40조가 늘었죠. 그다음에 내년도 117은 내년은 비슷해요. 하이닉스를 놓고 보면 더 드라마틱합니다. 1월 5일 날 91조였는데 143조로 50조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단순한 감각으로 보시면 안 되는 게 이게 막 바뀌는. 근데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오늘 저기 이승우 센터장하고 반도체 제일 오래 한 친구인데 요랬다가 꺾이잖아요. 또 원위치해요. 예상이거든요. 예상이니까 올라갈 때는 열고 하고 떨어질 때는 또 반대로 되고 하는데 요 부분들이 있으니까 오직 반도체 하나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 현대차는 뭔데? 로봇 만들었어? 로봇 매출 없잖아요. 기대감이 아까 말씀 G 성장률과 관련된 거예요. 현대 오토에버 자율주행 하는 거 있어? 없잖아요. 다 그런 겁니다. 바이오에서 뭐 신약 나왔어? 팔 거야. 임상 실험 중이야. G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굉장히 허술하고요. 허술한 상태에서 하루에 60조씩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상황이니까 의원님들 가급적 주가 얘기는 하지 마세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우리랑 똑같은 게 일본이에요. 일본 주가 어제도 난리가 났는데요. 일본 사람들이 일본 개인 투자가들이 작년도에 해외 투자를 훨씬 많고 일본 주식은 팔아버렸습니다. 그렇게 올라갔거든요. 일본도 작년에. 그 얘기는 뭐냐면 미국만이 유일한 독점적인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미국을 할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국가를 설계하고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한국만의 어떤 독자적인 기술을 갖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게 쉽게 해소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냐면요. 증권사 ARS로 이렇게 전화를 해서 하면은 젊은 사람들은 비대면으로 계좌를 트고 뭘 하고 하는데 연세 드신 어르신들까지 지금 나오셔갖고요. 이게 전화 연결이 안 되고 다 먹통이 되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오늘도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과열로 가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익이 늘어나는 한에서는 괜찮은데 외국인들은 아직 인정을 안 하고 있어요, 외국인들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는 한국 사람끼리 한다라고 보는 거죠. 외국인의 시각은 안 바뀌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상당히 조심해야 돼. 특히 우리가 이제 코스닥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코스닥 3천 간다는데 제가 단언코 말씀드리지만 언론사 계신 분들 쓰지 마세요. 코스닥 3천 가면 우리나라 큰일 납니다. 그건 목표가 되면 안 돼요. 코스닥이라는 회사가 굉장히 차이가 나는 전 세계에서요. 기술주 되는 나라는 미국 나스닥 하나야. 딴 나라 뭐 되는 나라 있어요? 캐나다니 뭐 대만이니 영국이 다 안 돼요.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서 성장한 회사가 다 거래소 시장을 다 갚버리게 되니까 거기서 유지를 안 하니까 그렇고 미국만 거기에 그냥 계속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닥이 이게 월봉인데요. 10년간 이렇게 해서 이번에 1,000원 올랐어요. 그런데 코스닥 중에서도 시가총액 큰 것들은 많이 올랐어요. 시가총액 작은 것들은 굉장히 떨어졌는데 우리의 유권자들이나 우리의 투자가들 중에 상당수 이 밑에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상위 100개에 포함되지 않는 거에 많이 갖고 있고요. 한번 보시면은요. 벤처기업 지수는 전고점도 못 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기술 성장이라고 해서 한국형 테슬라에서 그렇게 상장한 회사들은 이제 좀 올라가고 있는데 전혀 반응이 없는 겁니다. 그럼 정책의 관점은 뭐냐면 여기와 여기를 어떻게 키우고 여기에 장기 투자가를 만드는 것이 목표가 돼야 되는 거지 코스닥에 3천간에 4천간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현대차와 코스닥 시가총액 1위 기업의 에코프로비엠이라는 배터리 회사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요, 펄을 보시죠. 현대차가 올해 9.9배 정도 되는데요. 에코프로비엠 펄가 P 261이에요. 261이고 여기 9.9고요. 그 다음에 여기 현대 오토에버라고서 이제 그 자율주행 뭐 이런 거 한다는 건데 여기 펄을 보면은 어디서 P 47, 51 뭐 이렇고요. 바이오 중에서 1등인 알티오젠이라는 회사가 퍼가 967에서 61 뭐 이런 거예요. 그럼 이런 회사들이 따블이 났다. 그러면 퍼가 120이 된다는 거잖아요. 시장은 10인데. 그래서 퍼를 따지고 밸류에이션하고 지수 목표치가 나오는 거는 거래소만 하는 거지 코스닥에서 지수로 하는 거는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회사들의 장기 투자가를 만들어서 얘들이 한 4, 5년 있다가 여기서 따블 가고 여기서 회수하는 게 우리의 정책 목표가 돼야 되는 거지 이걸 더 올리자고 하다가 이건 우리가 정치권이나 제도에서 관여할 바가 아니에요. 시장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관여해서는 제가 보기엔 나중에 우리한테 책임도 있는 거고 결코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나마 알토젠 같은 데는 이익이 나잖아요. ROE가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 뭐 작년에는 좀 안 좋았지만 뭐 이것도 다 기대감이긴 하지만 ROE가 자기 자본 이익률이 돈을 많이 벌고는 있어요. 그러나 워낙 버는 것보다 주가가 비싼 건데 이런 회사들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 그런데 그렇지 못한 회사들이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그렇지 못한 회사들이 자본력이 떨어지면 돈을 쏴줘갖고 그 회사가 올라가게 해주는 게 된다라는 거예요. 요새 2월 들어서 하루에 막 15%, 10% 왔다 갔다 했는데 그 이유를 이제 한번 정리를 하면은요. 미국이 구조적으로 경제 어렵다는 거 아시겠고요. 주요 자산이 고평가돼 있었죠. 그런데 미국이 제가 계속 말씀드리면 정책 수단이 없어요. 지금 미국이 별로 상실돼 있고 뭐 금리 조정 이외에는 할 게 없어요. 쓸만한 거 다 썼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그린랜드 사태, 베네수엘라 사태, 지금 이란을 폭격하네 많이 하니까 사람들이 불안감이 굉장히 커져 있는 거죠.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달러 가치에 대한 의심도 생기고 안전자산으로 막 쏠리면서 금값이 많이 올랐죠. 그러면 미국 고금리 지속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연준 의장이 매파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물가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금리를 안 내릴 거다. 조금밖에 내려도 조금 내릴 거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전자산, 위험자산 다 같이 떨어졌고요. 그 이면에는 또 하나는 일본이 지금 고금리라고 했습니다.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해갖고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공부해야 돼요. 다카이치가 어제 나와서 개헌선을 돌파를 했는데 개헌하려고 하면 또 참의원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은 걸리겠지만 하여간 돈을 많이 쓴다고 했거든 다카이치가. 그러면 일본의 금리가 싸니까 1%에 빌려서 딴 나라에다 5% 투자하면 내가 4% 남았는데 일본의 금리가 지금 3%가 넘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야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인 중에 상당수는 일본에서 돈을 꿔갖고 와서 투자하는 애들이 많거든요. 그럼 이게 청산할지 모른다는 우려감들이 이게 갑자기 떠올랐던 거죠. 거기다가 이제 지금 뒤에 말씀드린 AI 과잉 투자, 중국 반도체 도약, 그리고 기업들이 2차 감원하다가 소프트웨어 산업 회의감, 요거는 이제 뒤에 오늘 반도체에서 다시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뒤에 특히나 이제 노동자와 로봇의 갈등이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 이건 전쟁 수준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일반인들이 느끼는 것은 피지컬 AI가 와서 로봇이 우리의 일자리를 뺏을 거다라고 했는데 지금부터는 바뀌었습니다. 이제 피지컬 AI는 물리적인 힘을 쓰는 거를 로봇이 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소프트웨어까지 다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감원하는 기업들이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많은 거예요. 아마존도 소프트웨어 기업이잖아요. 3만 명 여기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데들이 소프트웨어 기술자들이 자리를 받고요. 요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1월달 수치인데요. 전공별 실업률을 보면 우리가 항상 할 때 스템이라고 했는데 실업률 제일 높은 게 컴퓨터공학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안 뽑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식이
불과 2달 전에도 우리 그랬잖아요. 스템 교육을 많이 해야 돼서 컴퓨터 공학을 늘려야 된다. 뭐 스탠포드랑 서울 공대가 컴퓨터 공학과가 10년 전에 뭐 인원이 똑같았는데 지금은 스탠포드가 몇 배 올라가, 그런 거 많이 보셨잖아요. 말짱 꽝이더라.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있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실업률이 제일 낮은 데가 이거 농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농사나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나는 농부다. 이게 어마어마한 공포입니다. 이거 여러분 웃음이 나올 일이 아니라 앞으로 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나온 게 이제 이 엔트로픽 AI라는 회사에서 클로드 코웍이라는 AI가 나왔는데, 이건 뭐냐면 AI가 AI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프트웨어 다 작사를 내는 거죠. 그래서 이걸 뭐냐면 앞에 써있죠. 사스포칼립스라고 해서 사스가 서비스 에즈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서비스 산업이, 포칼립스는 공포잖아요. 자, 또 지난번에 어퍼더딜리티 가르쳐드렸잖아요. 오늘 따라합니다. 예? 사스포칼립스. 이걸 써야지만. 자꾸 키매들 아무것도 몰라. 이게 뭔지도 몰라 지금. 사스 하면은 뭐야 감염병 또 왔냐, 뭐 사스가 또 왔냐 이럴 거라고. 우리는 사스포칼립스 계속 외우세요. 한 번 더. 사스포칼립스. 대단하죠. 뒤에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들이 제대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가를 봤더니 세일즈포스, 이거 떨어진 거 보잖아요. 엄청나요. 어도비, 셉이라고 독일 기업, 서비스 나우, 이건 뭐 거의 부도나는 종목 그래프 같은 거. 이게 세계적인 독점 기업들이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하나 확실한 게 없잖아요. 확실한 건 모든 것이 불확실한 거죠. 그러면서 시장이, 선수들은 상당한 공포감에 빠져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뒷배경에는 반도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가 얼마나 중요하고 뭘 만들고 뭐 이런 것까지 해서 우리 업계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한 30년간 반도체만 연구했던 우리 이승우 연구원께서 여러분께 설명드려서 제 얘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 TV에서 많이 뵀던 분들을 여기서 직접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그 우리 홍성국 의장님의 이제 증권사 후배로서 제가 이제 오게 됐고요. 저는 제목을 제가 From Chip War to AI 뭐 이렇게 정했고요. 혹시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 그 Chip War라는 책을 혹시 읽어보신 분들이 혹시 계신가요? 읽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 책이 한국어 번역되기 전에 어떻게 책을 알게 돼가지고 제가 이제 추천사를 썼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 칩 워를 넘어서서 이제 AI 워로 좀 확장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부재로서는 이제 그 보유하는 메모리를 말씀드렸고, 이제 좀 전에 우리 회장님 말씀해주신 사소칼립스 또는 사스포칼립스에 대해서도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뭐 제 소개인데, 아까 이제 컴퓨터공학과 이제 할 일 없어진다 그런데 제가 이제 컴퓨터공학과 출신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요. 예. 그 광란의 메모리 시대가 이제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엄청난 일들이 이제 벌어질 텐데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 먼저 이제 주식시장에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사실은 각 나라의 주식시장의 시가총액 1, 2등의 기업을 보면 사실 그 나라의 성격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뭐 아시겠지만 좀 전에 그 독일 같은 경우에는 셉, 그다음에 지멘스 이런 자동화 소프트웨어 이쪽에 이제 강하고, 우리 옆에 있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루이비통하고 헤르메스 이런 회사들이 그 나라의 성격을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죠. 미국은 엔비디아, 구글입니다. 그래서 뭐 쭉 보시면 될 거고, 근데 우리나라는 1, 2등이 반도체 회사라는 거죠. 코리아는 정말 이제 반도체의 나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제가 그 몇 년 전에 반도체는 이 반도 국가에서 해야 된다, 뭐 이런 거를 이제 방송에서 한번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중국이 치고 오고 뭐 미국이 이러는데 이 반도체는 반도 국가에서 하는 게 맞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한 적이 있는데, 어차피 우리나라는 정말 반도체 국가다 이렇게 다들 아시겠지만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좀 전에 이제 제가 재미로 말씀을 드렸는데 숫자로 한번 제가 이 반도체의 상황을 우리 냉정하게 보자는 거예요. 냉정하게. 우리가 반도체 잘하고 있는데 그래도 냉정하게 한번 보자는 겁니다. 먼저 그 맨 위에는 뭐냐면 GWP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GWP는 뭐냐면 Gross World Product예요.
우리 GDP는 다 아시겠지만 GWP는 결국은 각 나라의 GDP를 다 합한 숫자가 되는데 이게 작년에 아직 최종 데이터는 안 나왔지만 한 115조 달러 정도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0년도 1월 달 기준으로 했을 때 전 세계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이 155조 달러입니다. 사실은 세계 경제 규모보다 주식시장의 규모가 더 커졌고요. 그거를 나눈 거를 저희가 이제 버펫 레이쇼라고 그러죠. 워렌 버펫이 얘기하는. 근데 그게 이제 2를 넘었습니다. 세계 경제 규모보다 주식시장 규모가 더 커졌다. 결국은 약간 과열 국면이라고 이제 볼 수는 있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칸에 제가 이제 파란색 네모칸 친 거는 뭐냐면, 작년도에 전 세계 그 반도체 매출액이 얼마냐는 거죠. 얼마냐면은 0.8조 달러 정도 됩니다. 8천억 달러. 그래서 이 세계 경제 규모랑 비교를 해보면, 물론 이제 GWP라는 게 매출액을 더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이제 참고 삼아서 보면은 0.7%밖에 안 돼요. 여기서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실 충격을 받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반도체 시장 규모보다 맥주 시장 규모가 더 크다.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의아해요. 근데 생각을 해보시라. 작년에 우리 그 반도체 사시는데 돈을 얼마 쓰셨습니까, 우리가? 반도체 우리가 돈 쓴 게 뭐겠습니까? 핸드폰이나 뭐 노트북, 태블릿 이런 거잖아요. 작년에 맥주 마시는데 얼마 쓰셨는지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다르구나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일단 그거 하나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데 반도체는 그런 최종 제품, 최종 반도체 칩을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전체가 그게 아니라 반도체 생태계 전체를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소부장도 있고 기타 뭐 관련된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 세계 그걸 다 조사를 해본 자료가 없는데 제가 저희 우리 후배들 시켜가지고 좀 조사를 했어요. 했더니 한 1.5조 달러 정도 됩니다. 상장사만. 제가 이제 비상장사까지 다 볼 수는 없고 상장사만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별로 생각보다 안 크다라는 게 이제 반도체 산업의 규모인데,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반도체의 시가총액이 얼마냐는 거죠. 주식시장에서. 그게 지금 얼마냐면은 14.6조 달러. 그래서 전 세계 월드 마켓캡의 9.4%가 반도체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식시장에서는 어마어마한 지금 이 포텐셜을 갖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반도체 그 국가별 매출액 그 점유율이 몇 등이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2등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 2위의 반도체 국가야. 실제로 미국이 50%고 한국이 한 24에서 25% 정도입니다. 이게 이제 맞아요. 그리고 대부분 고위 공무원들 또는 이제 우리 정치인들 분들께서도 이 자료를 쓰십니다. 근데 저는 이걸 보면 안 된다고 봐요. 왜냐? 이거는 최종 제품, 칩을 기준으로 매출액을 삼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자료에는, 이게 공식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자료인데 이 자료에는 TSMC 매출 안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TSMC는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죠. 아닙니다. 걔네는 뭐냐면 다른 반도체 회사의 제품을 대신 만들어주는 회사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엔비디아의 매출로 잡히고 퀄컴의 매출로 잡히고 이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 우리가 오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국가별 반도체 생태계 매출을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다시 점유율을 따져봤더니 우리가 대만에 상당히 밀리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2등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대만보다 상당히 좀 뒤쳐져 있다. 더 놀라운 거는 주식시장에서의 평가입니다. 국가별 반도체 시가총액에서 미국 반도체 기업이 61.5%를 차지하고 있어요. 엔비디아가 있으니까. 그리고 중국이 우리보다 지금 높습니다. 중국의 주식시장에서의 반도체 시가총액이 충격적인 것이죠. 이 얘기는 냉정하게 따지면은 그 글로벌 투자자들은 한국 반도체의 실제 이 반도체 산업에서의 영향력에 비해서 한국 반도체 주식 시장의 그런 포텐셜을 되게 낮게 본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우리의 냉정한 현실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되고, 그거를 제가 그래서 각 연도별로 그러면 어떻게 변했나 하는 겁니다. 그 전 세계 반도체 주식 시장에서 한국은 그 예전에 한 15%, 16% 정도 됐었어요. 근데 이게 계속 떨어진 거죠. 계속 떨어져서 2024년도에 4%까지 떨어집니다. 2024년도 말에. 그리고 이제 지금 최근에는 좀 좋아지고 있죠. 뭐 삼성도 주가 오르고 이제 이래서. 사실은 이때 굉장한 위기였습니다. 정말 삼성이 잘못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우려까지 저희가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나마 좀 회복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이런 그 판단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반도체가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미국 반도체 협회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준이 아니라 정말 이거는 저희가 좀 봐야 되는 자료인데 반도체를 그 IP나 ED 소프트웨어, 반도체 관련 소프트웨어, 로직 반도체, 메모리, 그다음에 요거는 디스크릿 아날로그 옵틱스 반도체, 장비, 소재, 그다음에 그 파운드리, 그다음에 후공정 이렇게 나눠가지고 각 나라별로 점유율을 쭉 세웠는데 아시겠지만 이 빨간색 네모칸이 이제 중국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기 파란색 네모칸이 한국을 얘기하는 건데 전 분야에서 우리가 중국에 앞서고 있는 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메모리 하나밖에 없어요. 메모리 하나밖에. 나머지는 전부 다 지금 중국에 밀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우리가 반도체마저 중국에 밀리면 안 돼. 이미 밀렸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미 밀렸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위기 의식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로. 이미 밀렸습니다. 현실은 메모리를 제한 모든 세그먼트에서 한국은 이미 중국에 추월당했습니다. 이게 냉정한 현실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반드시 지켜내야 되는 게, 왜냐하면 반도체는 반도국가에서 해야 되니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전 세계 반도체 섹터에서의 이제 그 시가총액 기준으로 탑 40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제가 뭐 일일이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만, 삼성전자가 이제 4등이죠. 엔비디아, 브로드컴, TSMC, 삼성전자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 코로나 전에는 삼성이 1등이었어요. 내려간 거죠. 그리고 이제 하이닉스가 7등에 이제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최근에 삼성전자 주가가 이제 올라서 뭐 행복하죠, 사실. 예. 정말 작년까지만 해도 뭐 저한테 삼성전자 주가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물어보시는 분 많았는데 지금은 그래도 이제 좀 저도 조금 마음이 편해지고 했습니다. 근데 보시면 저희가 이제 올해는 이제 좋죠. 우리나라 좋은데 최근 3년 동안, 그러니까 2022년도 말 대비해서 3년, 4년, 5년 그리고 올해 1월까지 해서 3년 동안의 주가 상승률을 보면 삼성전자 187%인데요. 요게 그 시가총액 탑10 기업들 중에서 뒤에서 두 번째예요. 뒤에서 두 번째. 주가가 제일 못 오른 회사, 3년 동안 주가가 제일 못 오른 회사가 놀랍게도 어디냐면 네덜란드의 ASML입니다. ASML 엄청 좋은 회사 아니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실 텐데 3년 동안 제일 못 올랐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ASML이 잘하는 그 첨단 공정 장비 투자가 생각보다 안 됐다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삼성이 못해서. 삼성이 그동안 죽을 쓰면서 사실은 투자를 진행을 못했고 그게 결국에는 이제 지금의 현재 상황에서 AI 앞에 투자가 확 일어나고 있는데 반도체 첨단 공정 투자는 안 된 거죠. 삼성도 못하고 인텔도 못하고 이렇게 되면서 TSMC 혼자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급 부족 사태가 나타나서 가격이 폭등하는 일이 이제 벌어진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지금 삼성이 이제 올해는 돈을 많이 벌 것 같은데 조금 저희가 이제 비꼬아서 얘기를 하면은 왜 이렇게 반도체 가격이 폭등을 하느냐?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삼성이 못했기 때문입니다. 몇 년 동안. 그래서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라고 이제 저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그 제가 이제 밑에 쭉 보시면은 이제 40위까지 일부러 써놨는데 이제 여기 제가 음영으로 칠한 게 이제 중국 기업들입니다. 자, 보세요. 이 탑 40 중에서 우리나라는 2개밖에 없습니다. 중국은 7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엄청난 거죠, 사실은. 이게 결국은 왜 외국인 투자자들이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이제 좀 팔고 그러잖아요. 사실 최근 며칠을 보면은.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왜 저평가되어 있는가? 결국은 이런 생태계의 그 약점이 너무나 뚜렷하다는 것입니다. 아까 이제 우리 용 의원님 말씀하신 이제 SMIC도 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다양한 업체들이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 업체들은 3년 동안 오른 이 주가 상승률을 보십시오. 거의 한 3,000%, 2,000% 이렇게 오른 기업들이 수두룩하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이제 요즘에 반도체 주가가 좋으니까 좋은 얘기하러 온 게 아니라 되게 위기일 수 있다. 그리고 지금 반도체 가격이 저렇게 오르면서 그동안 전혀 이제 그 임팩트가 없었던 중국의 디램 업체들이 시장을 넓힐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좀 고민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많이 보여드리는 자료가 각 나라별로 반도체의 시가총액 탑5 기업들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뭐 아시겠지만 이제 미국은 이렇습니다. 엔비디아, 브로드컴, 뭐 어쩌고저쩌고, 랩리서치 이렇게 있고, 대만도 이렇게 제가 적어놨고, 중국, 그다음에 유럽, 그다음에 일본 이렇게 적어놨고 옆에는 시가총액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제가 일부러 비워놨어요.
1등은 삼성전자, 2등은 하이닉스. 이거는 온 국민이 다 알죠. 초등학생도 압니다. 예. 근데 제가 일부러 3, 4, 5등은 비워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을 드립니다. 혹시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 중에 시가총액 3등, 4등, 5등이 어딘지 아시는 분? 이걸 질문을 드리거든요. 심지어는 제가 그 삼성전자 임원들, SK 하이닉스 임원들 상대로도 이 질문을 드립니다. 대답을 한 명도 못합니다. 놀랍게도. 그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밑에가 강해져야 된다는 거죠. 밑에가 강해져야 우리 반도체가 정말 그 미래가 보일 텐데 지금은 굉장히 취약하다라는 겁니다. 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뭐 계속 바뀌긴 하지만 3등은 한미반도체, 4등은 리노공업, 부산의 리노공업, 4등은 이제 지금은 원익 IPS, 뭐 EU테크닉스 이런 회사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삼성 하이닉스가 잘 나가니까 한국 반도체 좋겠지. 그렇지 않을 수 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그 구조적 관점에서의 전기 전자 산업 전체를 제가 한번 그려본 지도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이것만 잘 이해를 하시면은 반도체 전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반도체가 들어가는 거는 전기 전자 하드웨어 세트 제품이 되겠죠. 그 시장 규모는 얼마냐면은 대략 뭐 정확하진 않아요. 4.3조 달러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4.3조 달러. 분야별로 나눠보면 컴퓨팅, 통신기기, 가전, 산업용 전장, 자동차, 그다음에 기타 전장 이렇게 나눌 수 있고 각 분야별로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 시장 규모가 어떤지 그리고 그 분야에서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반도체를 구매하는 회사들이 이제 여기가 되겠죠. 그리고 이런 전자 제품에 부품이 들어가겠습니다. 전자 부품이 얼마치가 들어가냐면 1.5조 달러 어치가 전자 부품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사실은 뭐 핸드폰이나 또는 뭐 TV나 이런 쪽에 한 30% 정도가 전자 부품 가격이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 전자 부품 중에 반도체가 한 8천억 달러 정도를 차지합니다. 반도체도 전자 부품이죠. 그 이외에는 뭐 배터리도 있을 것이고 MLCC, PCB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장비, 소재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요거를 제가 반도체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지도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제가 그리고 있는 반도체 밸류 체인입니다. 그리고 요게 제일 중요한 페이지예요. 이거를 아시면은 이제 반도체 산업 전체적인 구조를 다 아시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른쪽부터 제가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전 세계에서 반도체를 제일 많이 사는 회사 1등은 애플입니다. 전 세계에서 반도체를 제일 많이 사는 회사니까 제일 중요한 고객이 되겠죠. 반도체 입장에서는. 두 번째는 삼성전자입니다. 세 번째는 혹시 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BBK라는 그룹입니다. BBK. BBK 그러면 이거 뭐 MB랑 관련 있는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중국의 오포랑 비보라는 스마트폰 회사가 있어요. 그게 이제 같은 회사입니다. 우리 현대 기아와 같이. 그래서 이제 얘네가 이제 많이 사고요. 그다음에 델, 레노버, 하웨이, 뭐 HP, 샤오미 이렇게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들이 뭘 하는지가 이제 반도체 입장에서 되게 중요할 것이고 여기 왜 구글이나 아마존은 없어? 걔네들은 이제 얘네들 통해서 사는 거죠. 얘네들 통해서 서버나 뭐 이런 것들 사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반도체의 그 8천억 달러 제가 위에 이제 노란색으로 8천억 달러 써놨는데 그거를 나눌 때 나누는 방법이 사실 반도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제품별로 나누는 게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제품의 어플리케이션별로 나누는 게 있겠죠. 그래서 컴퓨터용 반도체냐 또는 통신용 반도체냐 또는 가전용이냐 산업용이냐 자동차용이냐 또는 뭐 기타 뭐 방위 의료 분야냐 이렇게 이제 나눌 수가 있고요. 그 비중이 이렇게 됩니다. 그쪽으로 들어가는 비중이 숫자 제가 써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통적으로 보면 이제 보통 반도체 분류 그러면 메모리, 비메모리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 되게 옛날 방식이에요, 사실은. 옛날 아주 한 몇십 년 된 그 책에 나오는 방식인데 그거는 제가 볼 때 맞지가 않아요. 근데 참고 삼아 이제 말씀을 드리면 메모리가 작년에 한 26%, 마이크로 로직 뭐 이렇게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옛날에 이렇게 나눴는데 최근에는 이제 좀 약간 다르게 좀 보는 게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보통 뭐라고 그러냐면 어플리케이션 스페시픽이라고 하는 거죠. 즉 이 어플리케이션에 맞게 설계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반도체는 반도체 업체가 자기네가 알아서 만들었죠. 삼성이 D램을 만들고 인텔은 CPU를 만들어. 그러면 레노버나 델은 그거를 사다가 자기네 제품군을 이제 조립하는 이런 방식이었는데 지금의 반도체는 얘네들이 주도를 하는 거죠. 애플은 자기네 아이폰에 딱 맞는 반도체를 원하고
엔비디아는 자기네 그래픽 카드에 딱 맞는 반도체를 원하는데 그거를 제대로 만들어주는 회사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네가 만드는 거죠. 자기네가 직접 설계를 하는 거죠.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그럼 반도체 공장이 필요한데 이거 삼성은 자기네 것만 하니까 그냥 인텔은 자기네 그냥 옛날에 하던 방식으로 하니까 야, TSMC 네가 해라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분홍색이 지금 말씀드린 팹리스 기업들이고 이 팹리스의 제품을 만들어주는 게 파운드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아시는 것처럼 그거를 TSMC가 이제 거의 다 혼자 먹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원래 삼성이 거기서 좀 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너무 못한 거죠 지금. 네. 인텔도 옛날 방식이다 보니까 잘 못하고 있는 거고 이런 상황이 된 거고요. 파운드리는 엄밀하게 따지면 팹리스 기업들의 매출 원가를 담당하는 데잖아요. 그래서 시장 규모가 이 팹리스가 전체 한 반도체 8천억 달러에 한 40%인 3,200억 달러고 파운드리는 그거의 원가 정도가 되는 거죠. 시장 규모가 한 2천억 달러 정도가 보존이 되어 있답니다. 근데 사실은 어느 쪽이 좋아 보이십니까? 옛날에 하던 뭐 이런 방식이 좋은지 아니면 이쪽 애플, 엔비디아 이쪽이 있는 이 어플리케이션 스페시픽이 좋은지 이거 뻔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이 밸류에이션이 높은 거고 개인적으로 저는 애플도 반도체 회사로 봐요. 애플도. 왜냐하면 TSMC가 뭐하는 회사죠? 반도체를 만들어주는 회사잖아요. 근데 TSMC의 넘버원 고객이 애플입니다. 근데 애플은 그 반도체를 딴 데 안 파는 거죠. 그래서 매출도 안 잡혀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사실은 삼성도 지금은 이제 이익이 많이 날 것 같으니까 이제 주가가 올랐는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레벨업 되기 위해서는 다들 아시겠지만 파운드리에서 돌파구를 마련해야 됩니다. 너무 못했죠 이제 그동안에. 근데 지금 그나마 뭐 아시겠지만 테슬라랑 뭔가를 하고 있어요 삼성이. 뭐 이미 언론에 다 나왔고 그런데 이제 그 테슬라 그 프로젝트에 관여하는 친구 중에 이제 제 친구가 있어요. 친구가 있는데 매주 테슬라랑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가 회의를 한다고 합니다. 매주 뭐 화상회의를 하겠죠. 근데 놀랍게도 그 화상회의에 일론 머스크 매주 참석을 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만큼 뭐냐면 테슬라 입장에서도 반도체를 굉장히 잘 만드는 반도체가 필요한 상황이고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좋은 결과가 얻어지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이제 굉장히 삼성으로서는 한번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제 친구가 이제 자기도 깜짝 놀랐대요. 그 회의에 일론 머스크가 직접 등장을 해서 깜짝 놀랐는데 한 번은 일론 머스크가 되게 늦었다고 합니다. 지각을 한 거죠, 지각을. 그래서 이제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자기가 지금 저 스페이스X 로켓 쏘고 와가지고 좀 늦었다. 근데도 들어온다는 거예요, 회의에. 그러니까 굉장히 이건 일론 머스크가 정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좀 중요하다. 그리고 제가 이제 느낀 거는 뭐냐면 확실히 일론 머스크는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정말 그 모든 분야에 딱 그립을 딱 쥐고 자기가 이끌어가는. 그러니까 이제 회사가 저렇게 높게 평가를 받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나. 그래서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시겠지만 반도체 장비가 한 1250억 달러, 그 다음에 반도체 소재 한 770억 달러 정도가 작년 기준으로 공급이 되고 있고, 끝으로는 요 EDA랑 IP라 그래서 소프트웨어죠. 일종의 지적 재산권이나 소프트웨어, 설계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들이 이렇게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요 지도가 제일 중요하고요. 요것만 내가 알고 있다 그러면 반도체에 대해서 거의 완전히 이해하고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뭐 최근 이슈를 조금 이제 말씀드리면 앞에서 이제 다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하이퍼스케일러들 빅4라 그랬는데 이게 그 구글, 그 다음에 아마존, 메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요 4개 회사의 투자 규모입니다. 빨간색이 투자 규모고 까만색은 뭐냐면 반도체 기업들, 그 인텔, TSMC,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의 투자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반도체가 투자를 더 많이 했었어요. 반도체가.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 투자가 안 된 거죠. 지금 이거에 비해서.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 차이로 인해서 지금 공급 부족이 벌어지고 가격이 폭등하는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거를 좀 좋게 보는 거는 뭐냐면 옛날에는 그 산업의 발전, 그러니까 PC나 스마트폰 시대의 발전을 위해서 반도체들이 독박을 쓴 거죠. 삼성이 막 그냥 끌고 나간 건데 지금은 앞에 이제 미국의 엄청 큰 애들이 이렇게 투자를 해주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쉽게 안 죽을 것 같다.
그래서 좀 굉장히 저희로서는 좋은 얘기가 좀 벌어질 것 같습니다. 문제는 걱정은 뭐냐면 그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이 투자 증가율이 매출 증가율보다 지금 너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한 이제 우려가 시장에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반도체가 난리가 났는데 작년 9월에 아시는 것처럼 이제 미국의 금리 인하가 있었습니다. 금리 인하가 있는데 현재 경기 침체 위험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한 적이 과거에 몇 번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자는 거죠. 85년도에 이제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주가는 계속 올랐죠, 조금씩. 그런데 이제 몇 년 뒤에 일본 버블이 붕괴가 됐습니다. 그리고 92년도에 마찬가지로 경기 상황이 좋았는데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하고 나서 역시 또 주가가 이렇게 오릅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닷컴 버블이 터졌죠. 그리고 서브프라임 때도 마찬가지죠. 이 닷컴 버블을 이겨내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했는데 그래서 주가는 많이 올랐는데 결국은 이제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지금도 여기서 경기가 좋은데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조금 버블성이 뭔가가 더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는 괜찮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합니다만 이게 계속되지는 않을 것이다. 몇 년 뒤 언제가 될지는 저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지만 위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대비는 해야 된다는 것이죠. 대비는 해야 되고 언젠가 확 부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때 준비를 해야 된다. 제가 이제 삼성전자에 가서도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삼성이 올해는 돈을 많이 버는 게 중요하지만 이 부러졌을 때 삼성의 경영진들은 어떤 포석을 할 것인지 그래서 2030년대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상황 때문에 D램 가격이 뭐 전대미문의 그런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나름대로 여의도에서 그래도 반도체 오래 연구했다고 하는 사람인데 저도 뭐 되게 황당합니다. 지금 어지러질할 정도의 상황인데 보시면 이제 이게 그 D램 익스체인지에서 나오는 그 반도체 가격 지수인데요. 이게 이제 한 번씩 올라갑니다. 올라갔다가 보면 최근 한 5년 이상 요 레인지에서 움직였어요. 제가 이제 요거 차트는 로그 스케일입니다. 로그 스케일. 그런데 갑자기 지금 한 2년 사이에 이게 30배가 올랐어요. 30배가. 가격 지수가. 그러니까 말도 못하는 이제 이익이 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이게 그러면 이제 쉽사리 해결이 될 것이냐?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아시겠지만 반도체는 기본적으로는 1년 365일 24시간 100% 풀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죠? 그런데 지금 공급 부족이다 보니까 이게 쉽사리 해결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좀 오래 생각보다 좀 더 길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요거는 이제 D램 산업의 역사인데 한번 참고 삼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랑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고요. 요거요.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2001년도에 Y2K 후유증으로 부러지고 나서 근데 삼성이 그때 전략을 바꿔요. 그래서 이제 이거 D램에 너무 올인하지 말고 기억나시겠지만 그 황창규 사장께서 이제 황해 법칙 이래서 이제 낸드는 1년에 2배씩 그 용량이 늘어날 거야 이제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낸드에 거의 삼성이 올인을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D램에 뛰어난 엔지니어들 다 낸드 해 뭐 이런 식으로 한 거죠. 그래서 D램 투자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안 하고 했습니다. 그런 사이 그러니까 삼성이 적극적으로 안 하니까 이게 시장이 살아납니다. 사실은 한쪽에 이제 공급이 아주 안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 와중에 대만이 그때 10인치 웨이퍼로 먼저 전환을 했어요. 우리보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006년도에 그 대만의 영업이익률이 대만 D램 업체들의 영업이익률이 삼성전자를 넘어섭니다. 충격적이었죠. 저도 충격적이었고 정말 충격은 대만이 더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드디어 이제 삼성을 따라잡는 거야. 삼성이 일본을 제꼈듯이 우리가 삼성을 제낀다. 이제 이렇게 되면서 대만 정부, 대만 은행들이 대만 D램 업체들한테 거의 몰빵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이제 우리가 투자하면 되겠지. 그랬는데 이제 삼성이 그 2007년부터 갑자기 전략을 바꿔요. 전략 바꿔가지고 D램 다 죽일 거야. 이제 이런 식에서 이제 엄청난 생산량 증가를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대만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나방이라는 게 보면 불빛이 있으면 그 불빛이 좋은 줄 알고 뛰어들다가 다 타 죽잖아요. 제가 이제 그거를 빗대서 당시에 보고서 제목을 나방의 꿈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공장 이제 터 닦고 공장 짓고 있는 삼성이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를 하고 2007년에 다 죽일 거야 이제 이렇게 가다 보니까 대만이 그때 다 무너진 겁니다. 공장 짓다가 짓지도 못하고 그냥 그대로 쓰러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고 그 이후에 이제 완만하게 올라가는 그림이 벌어졌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제 제목을 붙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 작년에 이제 하반기 때 제가 방송에 나가서 이제 많은 질문을 하세요. 그 앵커들이. 이 센터장님이 2020년에 반도체 슈퍼사이클입니까? 그래서 저거는 뭐라 그랬냐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왜 아니라 그랬냐면은 슈퍼사이클이 아니라 울트라 슈퍼사이클일 것 같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하여튼 처음 보는 그런 일들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건 뭐 지수 얘기인데 그 작년에 이제 저희 뭐 지점에 가서 얘기를 한 건데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어디까지 갈 거 같냐? 뭐 잘 모르지만 우리가 잘 모를 때는 과거에 어땠는지 이제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점 대비해서 고점까지 얼마큼 가냐? 평균적으로 한 2.6배 오르더라. 평균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제가 볼 때는 한 9,000, 한 2,300 정도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 그거를 제가 그 필라델피아 지수가 한 6,000일 때 말씀을 드렸거든요. 6,000일 때. 근데 뭐 지금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특히 이제 메모리는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요. 뭐 숫자는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계속 바뀌니까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것 같고, 글로벌리 제가 보면은 이 메모리 시장의 규모가 한 6,500억 달러 정도까지 커지게 될 것 같고, 글로벌 전체 메모리의 영업이익의 한 50% 정도를 차지하게 되면은 이익이 뭐 제가 볼 때 한 3,300억 달러, 3,500억 달러 이렇게 될 것 같아요. 500조가 메모리에서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500조가. 그럼 그거를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 그리고 일부 다른 업체들이 좀 논아갔겠죠. 그러면 이익이 어마어마하게 나오지 않을까. 아까 우리 홍 회장님께서 이제 삼성전자 실적 추정치 다른 증권사들 이렇게 했는데 그 이상도 나올 것 같아요. 그 이상도 나올 것 같은 현재 분위기가 펼쳐지고 있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이게 이제 글로벌 주요 기업들의 이 Y축은 시가총액입니다. X축은 시가총액이고 로그 스케일을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한 칸이 2배씩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Y축이 예상 영업이익이에요. 예상 영업이익 10억 달러 기준으로 했을 때 한번 볼까요? 전 세계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벌 것 같은 회사 1등은 엔비디아, 2등은 아람코입니다. 사우디 아람코. 3등, 4등, 5등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애플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입니다. 그 다음에 삼성전자고, 그 다음에 놀랍게도 제가 볼 때 하이닉스가 될 것 같아요. 놀라운 일이죠. 하이닉스가 제가 볼 때는 TSMC, 아마존, 메타보다 이익을 더 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굉장히 좋은 우리의 이제 좀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두 회사 모두 제가 그 경영진들하고 얘기할 때도 이 많은 돈을 벌어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들을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된다. 지금부터. 그게 이제 결국은 우리 한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될 것 같다. 놀라운 일이죠, 사실 이거는. 그래서 굉장히 좋은 기회가 왔다.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닷컴 버블, AI 버블 이제 비교를 많이 하는데 두 개가 같냐? 다르죠. 분명히 다릅니다. 저도 다르다고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그 닷컴 버블 당시에는 뭐 대표적으로 이제 그 밸류에이션 이 지표가 뭐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지표들을 갖고 나와가지고 그때 평가를 했었어요. 뭐 P2G, 뭐 지금 전혀 안 쓰고 있는 건데 이런 것들 얘기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정말 밸류에이션이 지금보다 말도 안 되게 높았고 수익이 안 나는 것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닷컴 버블의 어떤 선두 주자라고 할 수 있는 시스코 같은 경우는 2000년도에 시스코의 영업이익이 2001년도에 줄었어요. 감소를 했는데 얼마큼 줄었냐? 이익이 99% 감소합니다. 99%. 그러니까 버블이 깨진 거죠, 사실은. 근데 지금은 그럴 것 같지 않거든요. 지금 조금 과한 느낌은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럴 것 같지 않다. 그래서 뭐 과한 거는 맞지만 이게 뭐 버블이 터지거나 이럴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다를 것이다. 근데 또 그렇게만 얘기하자니까 또 불안한 게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옛날의 역사를 또 한번 또 가져왔습니다. 버블의 역사라는 거죠. 그리고 이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1600년대에 튤립 버블이 있었죠. 튤립 버블. 근데 이거는 사실 실체가 없는 버블이었고 금방 끝났습니다. 그래서 뭐 큰 그게 없었다. 주가는 뭐 당시에 이렇게 바뀌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700년대에 영국의 그 사우스 시 컴퍼니 버블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도 회사가 돈을 못 버는 회사인데 전쟁 부채 조달을 위해 가지고 주식 전하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었지만 결국은 뒷받침되지 못하면서 주가가 빠졌고요. 이거의 그 교훈은 뭐냐면 정부가 가치를 보증하지 못할 수 있다라는 이제 교훈을 남겼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이 두 개는 근데 뭐 그렇다 치는데
1800년도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영국에 그 레일웨이 매니아 철도 버블이 생깁니다. 그때 뭐라 그랬냐면은 이거는 다르다. This time is different. 그때 나온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실체가 있어. 철도라는 이 인프라 투자야 이거는. 그리고 이거는 세상을 바꾸는 기술이야. 이제 이렇게 됐다는 것이죠. 하지만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결과는 주가가 올랐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럼 철도가 버블이었냐? 철도는 버블이 아니었죠. 철도는 분명히 실체가 있었고 이거는 그 이후에 이제 기술 발전으로 이어졌습니다. 철도는 혁신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는 실패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교훈을 남겼고 그 다음에 또 역시 80년 뒤에 이 전기 버블이 이제 나옵니다. 전기 버블이 미국에서 그때도 똑같습니다. 전력 전기 관련 주식들이 폭등을 합니다. 전기화에 대한 환상, 신용 팽창이 벌어지고 놀랍게도 그때 GPT라는 말이 나옵니다. GPT 이게 뭐야? 뭐 이럴 텐데 저기에 GPT는 뭐냐면 General Purpose Technology 범용 기술이고 여러 분야에 쓰일 수 있어 이렇게 된 거죠. 근데 결과는 마찬가지로 너무 많은 이 신용거래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면서 주가는 폭락을 하게 되고 이게 마지막에 대공황으로 이어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럼 전기가 버블이었냐? 아니었죠. 전기는 결국 미래를 만들어냈죠. 100년에 걸쳐서 미래를 만들었습니다. 오늘날까지. 하지만 문제는 과속했던 금융이 문제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볼 때 AI가 버블이냐? 아닐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금융이 버블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특히 뭐 아시겠지만 이제 최근에 이제 미국의 아까 이제 오라클도 말씀하셨고 최근에 아마존 같은 경우도 보면 투자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아마존도 저희가 볼 때는 내년도에 프리 캐시 플로우가 마이너스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이 부채 조달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부채 조달을 하기 시작을 하고 거기에 이제 금리가 변수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겹쳐져 가지고 이상한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전개될지는 저희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거를 저희가 안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옛날에도 this time is different 그 얘기가 있었지만 결국에는 지나놓고 보면 이제 비슷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들을 뭐 정책을 만드시고 이런 분들은 좀 생각을 감안을 하시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반도체 이야기를 좀 간단히 마치고 그다음에 AI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요게 지금 뭐냐면은 그 현재 AI 산업을 거의 이제 그 구도를 완성한 핵심 멤버들이에요. 근데 제가 2023년도에 책을 하나 썼어요. 반도체 오디세이라는 책을 썼고 거기에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다. 이게 되게 중요하다 했는데 이게 놀랍게도 저도 놀랐는데 2024년도에 여기서 노벨상이 3명이 나왔습니다. 네, 노벨상이 3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자랑하려고 제가 좀 써놨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날의 그 핵심 멤버들은 여기 파란색 바탕으로 해놓은 요 친구들이 사업을 주도를 하고 있는 거죠. 샘 알트만도 있고 뭐 일리아 수축해버도 있고 그 엔트로픽의 창업자인 그 아모데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나이대가 다 똑같아요. 다 비슷하고 이 화살표로 제가 그려놓은 건 뭐냐면 사제지간입니다. 사제지간.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제프리 힌튼 교수의 제자들이 제일 많고요. 네. 그리고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그 AI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앤드류 응 교수들의 제자들이 이렇게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왜 그러냐면 요거를 이 사람들의 그런 그 내용을 좀 아시면은 기사를 보거나 할 때 굉장히 이해가 잘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좀 굳이 그려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사스포칼립스에 보면 최근 1년 동안에 그 관련된 주가들을 보세요. 뭐 한두 개가 아니죠. 다 지금 부러지고 있는 건데 대표적으로 이제 톰슨 로이터 같은 경우에는 법률, 세무, 금융 DB 업체라고 이제 보시면 제가 성격을 적어놨어요. 특히 뭐 렉스 같은 경우에는 로펌, 컴플 데이터 뭐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그쪽이 제일 지금 문제 맞는 거고 제가 어저께도 이제 김앤장에 계신 어떤 분과 좀 저녁 식사를 하면서 예를 들는데 이제 자기네들도 지금 고민이 많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특히 뭐 신입 이제 변호사들이 점점 할 일이 없어지고 이런 일들이 지금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죠. 리서치하는 사람들도 지금 이제 주니어들이 빨리 크지 않으면은 이제 그거는 다 AI가 이제 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제가 볼 때는 여기 국회도 마찬가지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정말. 왜냐하면 이제 그동안 보좌관님들이 하시던 그런 업무가 상당 부분 대체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빨리 성장하셔가지고 의원이 되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 좀 드리고요. 이 사스포칼립스 시대에는 결국은 뭐냐면 과거에 이 사스 시대에서는 우리가 사람이 조정한 툴이 보조하면서 부분 자동을 하고 태스크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지금은 워크플로우 전체를 얘네가 지금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우리 홍 회장님께서 저한테 좀 요청을 하셔가지고 우리 제가 주니어를 데리고 아까 얘기한 클로드 코워크를 실제로 제가 구현을 해봤습니다. 현재 클로드 코워크는 이게 그 맥북에서만 돼요. 맥북에서만. 맥 OS에서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좀 해봤는데 뭐 예를 들면 이제 텔레그램으로 명령을 줍니다. 내 그 데스크탑 PC에 있는 파일 중에서 루멘텀 홀딩스 저 친구가 이제 보고 있는 그건데 그거에 대한 그 내용을 정리해줘 그러면은 파일을 열지 않고 얘가 그냥 알아서 쫙 정리를 해줍니다. 전체로. 그리고 다음 페이지도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그 루멘텀 홀딩스 리포트가 내 PC 안에 있는데 거기에 있는 손익계산서를 정리를 해서 엑셀 파일로 만들어줘. 그냥 그 명령어를 치고 그러면 이거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뭐 삼성전자 실적이 제 시트가 있는데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했어요. 그럼 업데이트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쟤한테 야, 삼성전자 그 실적 그 네가 알아서 다운 받아가지고 내 엑셀에 들어가서 숫자 업데이트 해줍니다. 그 놀라운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정말 사람들이 필요 없어질 가능성이 점점 생기는 거고, 저희 최근에 이제 보시면 현대차에서 그 우리 아틀라스 이거 도입하는 거 반대한다 하면 시위하고 그러잖아요. 어쩌면 뭐 저희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국회에서도 어쩌면 많은 분들이 이거 AI 도입하지 마라 뭐 이럴 수도 있고, 저희 뭐 증권사나 이런 데서도 RA들이 이제 뭐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 현재 와 있다. 그래서 여러분도 많이 쓰시지만 이제 제일 많이 쓰는 게 챗GPT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법률이나 이쪽 우리 정책 입안하고 있을 때 가장 좋은 거는 이제 클로드로 알려져 있어요. 클로드. 그러니까 이 챗GPT는 이제 좀 부정확성이 되게 많고 이 할루시네이션이 너무 심각하다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클로드는 이제 그거를 좀 정제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이 클로드에 설립된 아모데이가 원래부터 샘 알트먼의 그런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해왔어요. 그래서 좀 그렇게 가고 있다. 제가 볼 때는 법률가 애널리스트 국회의원의 활용도 굉장히 높을 거라고 보고 있고, 어제도 이제 김현장 분하고 이제 만나서도 챗GPT를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클로드 도입을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렇게 좀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뭐 이제 장단점은 있죠. 그런데 이제 지금 좀 전에 우리가 이제 말씀드리고 해주는 이 클로드 코워크 이 버전은 파일을 이해를 하고 일을 정말 대신해주는 동료가 되는 거죠. 흔히 말하는 이제 정말 에이전트가 되는 거죠. 그전에는 정말 소프트웨어적인 성격이 강했다 그러면 정말 에이전트가 될 것 같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제가 볼 때 굉장히 파괴적인 그런 일이 될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 보좌관 리서치 아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픈 AI가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나서 그동안에 이제 충격을 받고, 어제 근데 놀랍게도 또 이 오픈 AI도 그 다음 버전 5.3 버전을 발표를 했어요. 근데 그게 또 괜찮대요. 또 상당히 괜찮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저께 그 오픈 AI랑 이제 일을 하는 회사들의 주가가 또 올랐어요. 또 많이. 그러니까 이 치고받는 이 정도가 거의 뭐 데일리 또는 위클리로 계속 바뀌고 있어서 저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아직은 이제 얘가 조금 한계가 좀 있는데, 이런 전개 과정에 따라서 1년 뒤에는 또 어떤 일이 벌어져 있을까? 분명히 또 달라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점들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뭐 주요 챗GPT, 제미나이, 클로드 코워크 저는 뭐 다 한 번씩 써보고 있거든요. 계속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말씀을 드렸고, 마찬가지로 나름대로 요거를 이제 비교를 해봤습니다. 근데 이거를 예를 들면 챗GPT한테 물어보면 자기가 제일 잘났대. 그리고 클로드는 또 자기가 잘났다고 챗GPT를 엄청 싫어합니다. 그 평가를 해보면. 그래서 제가 이제 평균 내가지고 제가 느낀 점하고 합쳐가지고선 이렇게 한번 레이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참고 삼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어디가 더 적합할까? 이제 재밌기는 챗GPT가 재밌어요, 사실은. 챗GPT가 재밌고 이제 말을 막 지어내고 막 이런 것들이 재밌는데, 조금 예를 들면 이 클로드가 제일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 국회의원님들. 뭐 예를 들면 뭐 정책 질의 같은 거 하거나 감사 같은 거 할 때 막 자료 망창 받으시잖아요. 그거 이제 그동안 보좌관님들이 이거 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파일에다 넣어놓고 그 자기 데스크탑에 노트북에 넣어놓고 거기 있는 파일들 내가 받은 파일들을 해서 검토 비교해서 질문 몇 개 만들어서 이거 해줍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엄청난 파급 효과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클로드 코워크의 가장 뛰어난 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인데 요거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그 내일 그 코엑스에서 세미콘 코리아라는 굉장히 큰 행사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저도 이제 발표자로 나가서 그 AI 카이스트 교수님들이랑 이제 토론을 좀 진행을 할 건데 이제 거기서 제가 이제 말씀드릴 내용이 요겁니다. 지금 AI 모델의 그 아키텍처를 보면 1세대가 그 시퀀셜 러닝 방식이었어요. 근데 2세대가 트랜스포머가 등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챗 GPT의 T가 트랜스포머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이 2세대 트랜스포머 기반의 모델들이 다 지금 장악을 하고 있는 거죠. 뭐 GPT-3부터 4부터 해가지고 다 이렇게 클로드도 마찬가지고 되고 있는데 이게 막강하죠. 근데 이거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너무 반도체를 많이 쓰고 에너지를 많이 쓰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한쪽에서는 뭐가 준비가 되어 있냐면은 포스트 트랜스포머라는 새로운 AI 모델이 현재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에 얘기를 할 때 지금은 제미나이, 클로드, 라마 이런 얘기를 하지만 내년부터는 그 2020년도 말 정도부터는 그 제가 작년에 얘기한 거기 때문에 2020년 말부터는 만바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실 거다. 만바 이거 좀 기억을 해두세요. 저도 뭐 따라 해보라고 하시지만 만바, 레트넷 뭐 이런 게 이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알아두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엔비디아가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벌써 하기 시작을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그 의미는 뭐냐는 건데 작년 1년 전에 딥시크가 나왔어요. 제가 기억나는 게 1년 전 설날에 딥시크 새로운 버전을 발표를 했고 제가 보고서 제목을 딥소0이라고 했어요. 딥소0. 그리고 리포트 맨 마지막에 그 딥시크를 본 젠슨왕의 눈동자가 흔들릴지도 모른다. 그랬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얘네는 효율적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반도체를 못 쓰게 하니까 그럼 우리는 너네 없이 할 수 있는 방법들 이거를 고안을 해낸 거죠. 누가? 이 딥시크의 창업자인 양원핑이 한 겁니다. 근데 그 친구가 수학과 출신이에요. 수학과. 그러니까 중국에서 보면은 공부 제일 잘하는 애들 다 수학과 갑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하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본부터 바꾸겠다는 거죠. 근본부터. 미국이 설계해놓은 그런 AI랑 반도체 이 시스템 근본부터 바꾸겠다는 게 중국의 역할인 거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포스트 트랜스포머. 이것도 뭐냐면 지금까지는 계산을 그냥 많이 하자 이거였잖아요. 지금의 이 AI 방식. 계산을 많이 하자. 근데 그게 아니라 기억을 더 똑똑하게 하자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기억이라는 거죠. 기억. 메모리입니다. 메모리. 이게 이제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써놨지만 메모리의 계층 구조가 굉장히 복잡해지고 그걸 효율적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 SRAM, HBM, 지금은 HBM만 하고 있는데 SRAM, HBM, DDR, HBF 요거 이제 내일 그 카이스트 김정호 교수가 발표를 할 부분인데 그렇게 받게 될 것 같고요. 그럼 지금까지는 컴퓨팅 인텐시브한 그 AI 구조에서 메모리 아키텍처가 지능화되는 게 이게 아주 핵심이 될 것 같고 그러면 한국에는 상당히 좋은 기회가 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국내 업체들이 지금 준비를 하는 게 중요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놀랍게도 제가 그래서 이제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이 포스트 트랜스포머를 누가 제일 열심히 하고 있냐 봤더니 세일이라는 곳입니다. 세일이 뭐냐면 스탠포드 AI 랩이에요. 스탠포드 AI 랩. 근데 거기에 주요 교수들을 보니까 보세요. 중국계가 엄청 많습니다. 이게 놀라운 겁니다. 한국 분의 여기 최진 교수라고 저 학교 후배인데 여기 한 명 있어요. 한 명. 이게 뭐냐면은 스탠포드의 아까 앤드류 응 교수 밑으로 다 들어가서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무섭습니다. 제가 볼 때. 정말 무섭다.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트럼프가 엔비디아한테 H200 중국에 팔아라 그랬더니 중국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안 쓸래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안 쓸래. 이게 지금 큰 변수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이건 뭐 서플라이 체인이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요것만 좀 말씀을 드리면은 그 반도체를 만들 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칩을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칩을 어떻게 연결을 하느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엔비디아가 강한 게 뭐냐면 칩을 설계를 잘한다. 근데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도 예를 들면 퓨리오사, 뭐 리벨리오 이런 회사들 잘하거든요. 잘하는데 차이가 뭐냐면 칩 대 칩을 비교하면 비교할 만해요. 근데 데이터 센터는 아시겠지만 칩이 수만 개가 들어갑니다. 수만 개. 수만 개를 붙였을 때 성능이 어떠냐? 엔비디아를 못 따라갑니다. 그럼 엔비디아에 정말 잘하는 건 뭐냐면 연결 기능이에요. NV 링크, NV 스위치. 그걸 어떻게 고속으로 연결하느냐. 여기에 답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저희가 전개하는 방향이 좀 필요할 것이고, 그래서 이제 반도체 산업의 주가에서 보면은 최근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랑 램리서치라는 회사의 시가총액이 역전이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어플라이드가 예전에 했던 온칩 인터커넥트가 밖으로 빠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일본에서도 잘 아시겠지만 전공정의 대표 업체인 도쿄 일렉트론하고 후공정에 이제 사실 많이 차이가 났었잖아요. 어드반테스트라는 회사가 최근에 시가총액에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동하고 있다는 거죠. 과거에 전공정 이게 아니라 이제 후공정 패키징으로 쫙 빠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중국의 이옵토링크랑 이노라이트 얘네들도 반도체 회사로 저는 분류를 했는데, 얘네가 그 칩과 칩을 연결하는 서버와 서버를 연결하는 이 케이블, 고속 케이블 이쪽에 이제 강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업체들도 어떻게 우리가 좀 키워줄 건지, 반도체만 키우는 게 아니라 이 주변 부를 어떻게 키울 건지가 되게 중요할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요건 제가 재작년에 그 KBS에 제가 강연 프로그램에 나가서 이제 말씀드린 건데, 현재 전 세계 반도체 시가총액 2등이 브로드컴이라는 회사인데, 브로드컴이 어떻게 컸냐 보면은 브로드컴이 2017년도에 브로케이드라고 하는 네트워크 회사를 하나 인수를 합니다. 그 다음에 CA 테크놀로지는 소프트웨어 회사를 인수를 합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시만텍이라는 보안회사, 이거 아시죠? 보안회사를 인수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얘네 뭐지? 원래는 얘네는 이제 블루투스, 와이파이 이런 거 하던 회사인데 갑자기 막 인수를 해요. 그래서 이제 삼성에 물어봤어요. 저거 쟤네 왜 인수하냐? 그랬더니 이제 삼성의 답변이 아니 뭐 자기네 하는 반도체가 잘 안 되나 보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뭐 와이파이 이런 거 잘 안 되나 보지. 그래서 그런가 했는데 끝에 이제 이 VM웨어라는 회사를 인수를 합니다. 그걸 딱 보고 제가 아차 싶은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이 회사 요런 것들이 뭐냐면 얘는 원래 반도체 설계 회사인데 이걸 인수했다. 뭐냐? AI를 위한 포석이었던 거죠. AI의 핵심이잖아요. 이게 전부 다. 지금 와서 보니까. 그래서 이 2017년 이후에 이런 것들을 인수를 하면서 강력한 AI 포트폴리오를 구축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동안에 삼성은 아무것도 안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두 회사 시가총액이 이렇게 바뀐 거죠. 원래 삼성이 뭐 이렇게 비교도 안 되던 회사였는데 지금은 이렇게 이제 물론 최근에 삼성이 좀 올라왔지만 이렇게 벌어졌다. 결국은 AI 시대의 성공 요인은 이 핵심 요소들을 연결하고 통합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이해력, 그리고 그에 대한 이제 경영 능력이 될 것이다 라는 말로 제가 이제 삼성전자 가서 마지막 말 요걸로 하면서 이제 강연을 마쳤는데, 오늘도 요거를 중심으로 해서 마치고요. 요걸 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앤드류 교수가 쓰는 말에 자기 그 링크드인, 이 사람은 링크드인을 많이 쓰는데 거기에 이제 100년 전에 전기가 세상을 완전히 뒤엎은 것처럼 자기가 AI 전문가이긴 하지만 앞으로 AI가 어떻게 세상을 바꿀지 자기도 잘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면서 오늘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사항 있으시면 나와서 해주시면 되고요. 오늘 마치고 설 연휴 때는 뭐 당연히 못하는 거니까 24일 날 다시 강의를 하는데, 오늘 들어보셔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AI라든가 우리가 알고 있는 로봇이 요즘 주간 월간 단위로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 또 새로운 AI에 대한 생각을 또 바뀐 것도 강의할 예정이니까 오시고요.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지셔도 좋은 게 클로드 코어에 대해서 공부한 전 세계에서 유일한 국회의원이십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유일한 것. 마치겠습니다.